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장마의 시작이 늦어지고 초반 강수량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친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는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헤지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국정농단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복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예년보다 엿새 정도, 또 내륙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은 건데요.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장마의 시작이 늦어지고 초반 강수량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등 아래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비바람에 아름드리 나무도 세차게 흔들립니다. 지난 2021년 7월 3일,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게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만에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지만 제주도는 예년보다 엿새, 내륙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은 장마의 시작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철의 특징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장마철의 강수가 시작과 종료가 모두 늦어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비가 자주 내렸던 과거와 달리 장맛비도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해졌습니다. 1994년 이후 장마 초기인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의 강수량이 과거보다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마가 끝난 뒤인 8월 초의 강수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번 장마도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걸로 예고된 만큼 저지대와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배수구 역류 등 비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YTN은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을 찾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집중호우와 함께 매우 강한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해안가 지역은 선박과 해양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덮친 목포 앞바다. 1200톤급 대형 해상 크레인이 바다를 표류합니다. 구둣과에 묶여 있었지만 밧줄이 끊기면서 무인도까지 떠밀려간 겁니다. 전남 서남해안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배가 아마 이제 뭐 파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제일 걱정되죠. 하고 이렇게 줄 전부 매놓고 이제 사람이 전부 이제 배 선주들이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올해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엘니뇨까지 더해지면서 긴 장마와 강한 태풍이 예상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평균 4건에서 5년 평균 4.8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비바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해안가 지역은 만조 시기와 겹치면 폭풍해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박을 단단히 동여매는 등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는 홑줄이 금세 낡아 쉽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물과 어구들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해양경찰도 장마와 태풍 내습 시기에 맞춰 구조 대응 태세 유지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해양 종사자께서는 실시간 기상 정보 확인과 함께 선박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등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고 태풍 등 기상 위험 상황 시 해안가, 저지대,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변화로 더 범람하는 자연재해, 미리 알고 대응하면 소중한 목숨도 지키고 재산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기들의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이모 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3명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번 영아 2명 살해 사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시가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재 파악도 안 되는 영유아 1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1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둔 상황입니다. 아이의 친모는 30대 외국인으로 확인됐는데 2019년 출산 당시의 주소가 수원 파장동이었지만 현재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올해 초 인천에서 오랫동안 결석한 초등학생이 아동학대로 숨진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에서 장기 결석 학생 6천여 명이 확인됐는데 20명은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아동학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를 무엇으로 때린 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장기 결석을 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올해 3월 한 달 동안 사유를 밝히지 않고 7일 이상 결석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전국에 6,871명. 대안교육이나 학교 부적응 등이 이유였습니다. 이 중 59명에 대해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 20명은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4명에 대한 사건을 이미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학생과 취약 아동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과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20명 학생의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 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복지부, 경찰과 함께 매년 2차례씩 장기 결석 학생들을 대면 조사해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상담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들이 살해되거나 버려진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G8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사교육업계가 킬러 문항을 앞세워 불안을 조장해 돈을 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조장하는 게 킬러 문항만은 아니겠죠. 수시부터 정시까지 어떻게 원서를 내야 할지 모르게 복잡해진 현재 대입 제도와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요즘 학원가엔 입시 설명회와 컨설팅이 한창입니다. 대학별로 수시 전형이 다르고 반영 방법도 복잡한 데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은 매년 상황입니다. 수능이 너무 쉬워버리면 결국에는 대학에서도 좋은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수 전형을 부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수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이런 진로 진학 상담에 쓰이는 사교육비 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774억 원. 특히 고등학생들은 30% 이상이 사교육을 받는 목적으로 진학 준비를 꼽았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시장이 킬러 문항을 내세운 불안 마케팅으로 덩치를 키웠다고 비판했지만 복잡한 입시제도 자체로 인한 불안감도 컸다는 말인데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통합형 수능 이후 선택 과목별 점수와 산출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서 모두 사교육 업체가 내놓은 데이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원은 정답률이나 문제 해설도 공개하지 않아 이 역시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대입 관련 통계들도 정부는 숫자만 나열할 뿐 이걸 가공해 수험생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모두 입시 업체들이 맡고 있습니다. 사교육 기관에 의한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사교육에 의존한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에 기반한 계획, 진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배운 것 안에서 출제해 공정 수능을 회복한다는 원칙과는 별개로 수능 5달 전에 갑자기 대대적인 수능 변화를 예고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책 역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사교육 시장으로 향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교육과 교원단체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서울교사 노동조합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을 명시하는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변별력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출제된 킬러 문항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좌절감을 줬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쓰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 개통 첫날부터 오류를 빚은 가운데 다른 학교 시험 정답까지 유출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 시험 문제 유출에 대비해 시험 문항과 답지 순서를 바꾸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문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 일부 기능의 출력 과정에서 다른 문서가 출력됐으니 26일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교의 문제와 답안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세대 나이스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2020년부터 예산 2,8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어업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해상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 단체 700여 명은 어제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업인들은 집회 이후 선박 200여 척에 원전 오염수 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완도 앞바다를 무리지어 운항하며 단체 행동도 벌였습니다. 전남 어업인 단체들은 완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논란이 지방 기초의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결의안 채택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노트북에 방류 반대 문구를 붙인 시의원에게 시의회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강원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의원이 노트북에 문구를 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 의원 노트북은 시의회 중계화면을 통해 노출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부착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나 의원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문구 내용이 감사와 무관하고 회의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야당 반발 속에 논란은 이어졌고 결국 본회의를 앞두고 징계 회부 안건은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참석한 나 의원이 징계 회부 시도 자체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된다 등 문구를 붙였다고 해서 일부 동료 의원들은 망언과 괴담에 앞장선다며 저를 윤리위원회에 해부하여 징계 여부를 논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철회했던 징계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오로지 시민을 선교하는 기초위원이 책무를 잃어버리고 중앙 정치의 선동에 휘날리는 경거망동의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근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을 놓고 갈등을 빚은 춘천시 의회는 나 의원 징계안을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 나 의원은 징계 의결 시 일단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쟁으로 비화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젠 지방 기초의회까지 휘둘리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으로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지만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즉시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기각 결정 이후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가 종합편성 채널 평가 점수 수정 처분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봐야 한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한 건 논리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민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방송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고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어제 오전 9시에 시작한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4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경찰은 대구시 뉴미디어팀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보 영상 원본을 비롯해 시정 홍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2월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 대구TV를 통해 홍 시장의 업적을 알리는 영상을 수십 차례 올렸는데 분기에 한 번만 올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쓴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어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2017년 1월에서 2019년 9월 사이에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공개 자료는 16,0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이 기간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재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차례로 거친 시기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국정농단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불확실하고 국정농단 판결을 부정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정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법무부가 판정문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건 순수한 상업적 행위로 국가의 조치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 따라 합병 찬성표를 던져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 근거가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판결이었습니다. 문 전 장관 등이 합병 찬성 지시를 내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죄 사실을 인용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다만 배상액 산정에서는 엘리엇 측 청구액이 부풀려졌다는 우리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690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혈세 지출을 막기 위해 한정문을 정밀 분석하겠다면서도 최종 대응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뤘습니다. 단심제인 판정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28일 안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되레 이자와 소송 비용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서명 공방에서 엘리엇은 국정농단 판결을 들어 우리 정부의 외압을 문제 삼았고 정부는 엘리엇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행위를 이용한다고 반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검팀 주역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불복 소송에 나설 경우 곧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발표 당일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론스타 판정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 다음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휴가철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여행객들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다음 달 남편과 함께 스위스로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인 직장인 이영경 씨. 오랜만에 유럽 여행을 앞두고 설레지만 비용은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환전액과 신용카드 사용을 두고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수수료 같은 거 안 나오게 원화 결제 차단 이런 거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해외 이용해도 이렇게 포인트 적립 같은 거 되는 거 있어서 그걸로 아마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이 씨처럼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모처럼 해외로 떠나자는 여행객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엔화가 좀 싸잖아요. 그래서 2명은 일본 가자고 하고 1명은 이미 자기는 갔다 왔으니 뭐 다낭이나 보라카이인가 그쪽 가자고 하고 또 코로나 풀리고 나서 많이 가가지고 한 10명 중에 한 5명, 6명 가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해외로 가는 인파가 늘어나면서 관련 매출도 커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9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해외 이용 금액은 어느새 4조를 훌쩍 뛰어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 증가했습니다. 카드사들도 특수를 만난 듯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외 수수료 무료 혜택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기존에 현찰을 환전하시기 위해서 은행 영업정 등을 직접 방문하시던 불편감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카드 결제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 혜택을 극대화한 것이 장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해외 수수료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특정 카드 소지자에 한해 정기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카드사도 등장했습니다. 한 번 구독료를 내면 6개월 동안 해당 카드를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를 2배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해외여행을 통한 대면 소비의 기회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보다 카드 활용에 이용하기 위한 작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기간 움츠러든 여행 욕구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고객 확보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사전 청약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이 600대 1을 넘으며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공분양 주택 사전 청약 255가구 공급에 7만 2천 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공급은 79가구 공급에 5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원로 역사학자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59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다 모교인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80년에 해직됐다가 4년 만에 복직해 근현대사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또 월간 사회평론 발행인, 개간 내일을 여는 역사 발행인, 상지대 총장,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한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자들이 지난 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세현 측이 거짓말을 했지만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다른 사건과 어떤 점이 다른지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저 조국 딸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학교 쪽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 빨간색 외제차 탄다고 하던데.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던 가로세로 연구소 주장은 1심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 씨가 국산차를 몰았을 뿐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은 없다며 거짓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적 관심사인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현 출연진 3명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창궐 당시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막았다며 김창룡 전 경찰청장을 개떼두목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와 달리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같은 의혹을 입증하지 못해 사과문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도 마치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유 전 이사장 역시 한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허위 여부를 인식했는지 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를 이제 그의 구속 요건에 들어가 있죠. 그 추상적인 게 실제 상황에서 해당하는지는 이제 결국 이제 재판부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반면 법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 측이 같은 포르쉐 발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강 변호사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재판은 상대적으로 위법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인데 여기선 조 씨를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금은방을 돌며 금목걸이를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직원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순식간에 목걸이를 훔치고 다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반지와 금목걸이가 진열된 금은방. 흰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걸어봤던 목걸이를 진열대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실은 손 아래 슬쩍 감춘 거였고 태연히 다른 목걸이를 들며 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맞은편 직원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남성은 다른 금은방에서도 목걸이 무게를 재달라고 부탁하는 등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점원이 잠깐 등을 돌린 사이 이번엔 휴대전화 아래에 금목걸이를 숨깁니다. 이렇게 지난달 20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과 부산을 돌아다니며 귀금속 가게 7곳에서 금목걸이 7개, 2,200여만 원어치를 훔친 40대 A씨. 경찰은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 끝에 지난 13일 밤 경기도 안양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전국에서 귀금속을 훔친 그 피의자의 범죄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과거의 범죄 전력을 봤을 때 여타 범죄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250여 대 CCTV를 분석해서 추적했고요.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입고도 모르는 가게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주 한 명은 CCTV를 돌려보고 나서야 당한 걸 알았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씨는 또 역시 절도죄로 지난 3월까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목걸이를 사들이면서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귀금속 업주 2명도 업무상 과실작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새벽 시간 사람을 쳐 다치게 한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다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도주치상과 범인 은닉 교사,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1시 반쯤 술에 취해 부산 대연동 편도 5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5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뒤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은행에 예치된 기부금을 들여오는 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여 은퇴한 고령자들에게 1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총책 김모 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0여 명에게 모두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가짜로 만든 대형 할인점 도매 주문 사이트로 국내에 사는 베트남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어로 된 한국 대형 할인점 도매 주문용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놓고 계좌에 입금하면 도매가로 물품을 사들인 뒤 소매가로 팔아 차익을 챙겨준다고 피해자들을 꾀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유초등 교육과정 공립특수학교가 전국 최초로 충북 청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초등 장애 학생만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이 제공됩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 한 손에 움켜진 색연필로 정성을 들여 하얀 도화지를 채워가는 한 학생. 삐뚤빼뚤 조금은 서툴지만 곁에 앉은 선생님의 지도에 맞춰 그린 형태가 완성돼 갑니다. 각 학급 6명이 넘지 않은 소규모 학급이지만 교육열만큼은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는 이곳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유초등 공립지적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입니다. 특수학교거든요.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잘 된 일이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던 기존 특수학교와는 다르게 유치원 2학급과 초등학교 29학급 163명의 유초등 장애 학생만을 대상으로 발달 단계에 맞춰 음악과 미술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데 기본 교육을 넘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음학교를 통해서 유치원에서 초등을 통해서 또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확대하는 하나의 디딤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은학교 개교로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인근 해원학교 과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적아동 대비 전담 특수학교 숫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무균 돼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균이 없는 데다 장기 이식용으로 주목받는 돼지인데요. 제주도가 이 무균 돼지 생산을 비롯한 바이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제주 재래 흑돼지,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에 등재될 정도로 유전적 고유성을 인정받은 만큼 무균 돼지로 적합합니다. 최근 한 바이오 기업이 제주 재래 흑돼지로 무균 돼지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센터를 제주에 짓게 된 이유입니다. 올해 말 연구센터가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균 돼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처럼 제주가 가진 생물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이른바 레드바이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드바이오 산업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사용료, 수익 등 이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6,300억 원에서 2030년 1조 3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용암 해수와 해조류 등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 산업 등 고부가 가치 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해 벤처 거점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9,8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생물종을 가진 제주도는 생물 유전 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에 큰 매력을 띱니다. 실험용 연구용 사업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위한 형질 전환 동물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생물종의 보고인 제주도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반세기 넘게 광주 야구의 산실 역할을 한 무등 경기장이 새롭게 단장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야구 경기장 기능은 유지한 채 시민을 위한 각종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국보급 투수로 이름을 날린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그리고 바람의 아들 이종범, 구름 관중에 목포의 눈물 떼창이 경기장을 찍고도 남았던 광주 무등 경기장입니다.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11번 우승 가운데 무등 경기장 야구장에서 우승컵을 10번이나 들어올렸습니다. 그때 프로 선수들의 어떤 맹활약을 펼쳤던 그런 순간순간 기쁨과 어떤 승리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타이거즈의 보금자리인 기아 챔피언스필드 옆에 무등 경기장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아마추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야구장 본연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남, 전북으로 다 그쪽으로 가서 경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이 야구장이 이제 다시 무등이 재개장돼서 가까운 광주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관람석을 드러낸 자리는 잔디밭과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이고 인공 암벽 등 시민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하에는 1,000대 넘게 될 수 있는 주차장까지 마련돼 챔피언스필드 주차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야구장을 그동안 5년 동안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곳 야구장이 야구장이자 시민들의 쉼터, 휴식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와 곧 들어설 수영장, 그리고 주변에 복합 쇼핑몰 건립까지 추진되면 무등 경기장 일대 옛 도심은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주민들이 한데 모여 큰 줄로 줄다리기를 하며 화합하고 즐기는 울산 마두휘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축제 공간을 원도심에서 태화강 일대까지 범위를 늘려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볏짚을 엮어 만든 줄을 사이에 두고 꼬마 장사들의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야무지게 장갑을 끼고 뻘뻘 땀을 흘리며 힘껏 당깁니다. 결국 나뉜 승갑해 이긴 쪽에서는 함성이 터집니다. 아이들의 힘겨루기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모두 모여 큰 줄을 당기는 울산 마두휘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해서 너무 좋았고 또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하니까 즐거웠고 또 여기 나오고 싶어요. 지역의 기운이 말머리를 닮은 산의 형세를 따라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줄을 당긴 것에 유래해 이름 붙은 마도이 축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올해는 축제의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에 맞춰 수상 줄다리기 같은 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 강변 치맥 페스티벌과 전국 거리 공연 대회 같은 젊은 세대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태화강 마도이 축제를 원도심과 국가정원 그리고 태화강과 연계한 대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여름 축제로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에서 벗어나 태화강까지 축제장을 넓힌 울산 마도이 축제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중국 지린성 난핑과 북한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세관이 최근 다시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이 훈춘에서 원정리에 이어 난핑에서 무산 국경을 개방했으며 20일부터 통관 업무를 재개해 중국에서 화물 트럭으로 북한에 물자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중 간에는 세관이 10개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선 양측 당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일대에서 공사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지난 발사 시도 당시 사용했던 발사대에 아스팔트가 새로 깔리는 등의 공사가 16일에서 18일 사이에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발사대가 훼손된 모습이 발견됐던 만큼 이는 다음 발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방지 대책을 국제 원자력 기구에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로사톰은 성명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회담을 통해 원전의 안전 보장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로사톰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며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안전을 위한 IAEA의 추가 조치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과 같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 배경에 미국의 중국 견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2차례 이상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인사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정도만 있습니다. It is always a great honor to address the United States Congress. It is an exceptional privilege to do so twice.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연속 모디 총리와 만찬을 이어가는 특급 대우도 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첨단 기술과 국방 등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 마이크론은 인도에 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은 인도에서 전투기 엔진을 공동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기업들은 미국에 태양광과 철강 등 산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또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고 미국 항공우주국과 협력해 2024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에 인도 우주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A partnership that is among the most consequential in the world, that is stronger, closer, and more dynamic than any time in history. 미국이 인도 정부의 인권 침해 우려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인도의 태도를 둘러싼 우려에도 모디 총리를 환대한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선 인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모디 총리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나 타이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이 우리의 공통된 우선순위라고만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현지 시간 22일 심해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잠수정 타이탄 사고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캐머런 감독은 이날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타이탄 잠수정의 비극은 111년 전 타이타닉호 참사와 기이한 유사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감독은 타이타닉호 참사와 유사성에 충격을 받았다며 실제 타이타닉호 선장은 배 앞의 빙하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달빛이 없는 밤에 빙원을 향해 전속력을 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축을 기르지 않고 가축의 세포를 떼내 이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배양 닭고기로 만든 요리들이 미국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워 아이들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치킨 너깃. 노릇노릇 튀겨지는 이 치킨 너깃은 보통 판매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길러서 도축한 닭가슴살이 아니라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닭가슴살이 사용된 겁니다. 이른바 배양육 치킨 너깃. 맛은 어떨까 전문가가 평가해봤습니다. The flavor's delicious. The texture is spot on, and that's not easy to do, right? And like I said, I didn't miss the real thing, you know? 전 세계 수백 개 기업이 배양육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미국 농무부가 이 중 두 곳의 배양 닭고기 소비자 판매를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은 이 배양 닭고기의 시장 출하를 위한 안전성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식탁에 배양 닭고기로 조리된 요리가 오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And we thought the idea of providing people the meat that they love without killing the animal, without all the land and the resources, might be a good path to help us eat better in the future. 배양육은 동물의 근육과 지방, 줄기세포를 채취해 증식시켜 만들기 때문에 진짜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낼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동물 사육이나 도축도 필요 없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초기 단계인 배양육이 전통적으로 생산된 육류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낮은 비용으로 충분한 양을 생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과학적, 경제적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2025년에 세계적인 프로축구 선수들이 뛰는 B클럽 32개 팀의 대항전을 열기로 하고 첫 개최지를 미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파는 현지 시간 22일 평의회를 열고 클럽 월드컵으로 불리는 이 대회의 개최지를 미국으로 결정했습니다. 피파는 클럽 월드컵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점, 또 미국은 개최 능력이 입증된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의 격투기 대결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 흥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종합격투기 UFC 링인 옥타곤에서 대결하면 유료 시청은 $100, 전체 흥행 수입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은 TMZ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대결은 모든 유료 시청 기록을 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계속됩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일부에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31도, 대전이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옵니다. 오후 늦게부터 저녁 사이인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올해 첫 장맛비 소식도 있죠. 제주도는 오늘 밤 그리고 내일은 충청과 남부, 월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도, 그리고 강릉이 16.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도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